자, 그 다음에 이제 코스피 붐이 갖고 있는 지금 그 위험성에 대해서, 예?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사실상 뭐 눈에 보이는 최대 업적인데 그 최대 업적은 사실 그 밑바탕에 반도체의 힘이죠. 반도체의 힘이요. 예? 반도체 빼놓고는 그러니까는 이 정부가 얘기하는 경제 지표는 얘기할 수가 없죠. 역대 최고 수출액, 올해 그러니까 일본까지 추월하는 이거 반도체의 힘이죠. 반도체 수출이 없으면은 불가능하죠. 예? 역대 최고의 경상수지 흑자예요. 다 좋아요. 다 이게 반도체 힘이라 이거예요. 1분기 성장률이요. 전기 대비로 이게 사실상 2016년 그러니까 2010년 1분기 이후 최고 기록입니다. 2020년 3분기 때 성장률이 2.3%였거든요. 그때는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이 돼가지고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를 침체받았었어요. 그러니까 그 기저효과로 그러니까 딱 올라갔단 말이에요. 3분기부터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걸 제외하면은 가장 높은 거예요. 1.83%가요. 이번에 올해 1분기 성장률이요. 예? 특히 명목 성장률은 10.5%. 이건 왜 그렇습니까요? 반도체 수출 단가가 올라간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수입하는 거. 석유 가격보다도 반도체 수출하는 칩의 가격이 폭등하면서 그러니까는 우리의 실질적인 구매력이 소득이 확 올라가가지고 명목 성장률이 10.5%를 기록했는데 이거는 한국은행이 통계를 내기 시작한 61년도 이후에 최고입니다. 역대 최고야 이거는. 예? 이게 다 이거 뭡니까? 이게 다 반도체의 힘이야. 반도체 힘이죠. 예? 여기에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반도체 힘이지만 여기에 그러니까 중심에 누가 있습니까요?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있는 거고 다 알고 있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주식시장도 그러니까 지난 코스피가 다 누가 끌고 왔습니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끌고 온 거예요. 이게 끌고 올라가면서 그러니까는 같이 으쌰으쌰 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도 일부 올라갔죠. 또 전쟁이 일어나면서 방산주도 좀 올라가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핵심은 아니잖아요. 그게 핵심은 아니거든요. 핵심은 반도체가 끌고 올라간 거잖아요. 솔직히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기초자산으로 해가지고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인버스 ETF도 만들고 해가지고 저는 이거 보면서요. 야, 얘네들 지금 뭐 하려고 하는 것이냐. 단일 종목 ETF 만들면서요. 이거 보면서 소위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들. 이게 제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시장은요. 돈의 힘이 지배하는 곳입니다. 주식 투자를 1,000만 원가 투자하는 사람하고 주식 투자를 10억을 투자하는 사람하고 누가 이기느냐? 예? 계속 상승장에서는요. 10억 나오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 수밖에 없어요. 1,000만 원 넣어가지고 수익률을 100% 내더라도 2,000만 원인 거잖아요. 자산이 2,000만 원으로 증가하는 거잖아요. 근데 10억 넣은 사람은 30%만 증가해도 3억을 버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 이거는 그러니까 혜택을 많이 볼 수밖에 없는. 더군다나 계속 주식시장이 성장하는 장에서는 대부분 사람들이 손실을 안 보고 저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투자할 자금이 적은 작은 청년들을 위해서 저는 만들어준 상품이 아닌가. 레버리지, ETF 이런 것들이. 이런 생각까지 들더라고, 솔직히 해서요. 투자할 돈이 적으니까 별로, 수익률을 그러니까 높여가지고. 근데 이게,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떨어질 때는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예? 이게 지옥으로 변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5월달 이후에, 특히 여러분들의 눈에는 6월달부터 보이지만은, 반도체 주의 상승 동력이 약해지고 있잖아요. 네? 상승 동력이. 이게 5월달부터 사실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네? 제가 과거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습니다. 2분기까지는 확실하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그러니까는 성장과 수익성이 그러니까는 영업이익 이런 것이 계속 고고할 것이다. 근데 3분기 이유는 잘 모르겠다. 나. 3분기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이게 뒤에서 말씀드릴게요. 그 이유는요. 네? 자. 제가 최병은 TV 231에서 그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보다 보니까요. 이런 얘기했죠. 반도체 리스크 발생 후 반도체 의존 줄여야 된다고 말할 것인가. 이런 얘기했죠. 예? 지금 반도체 리스크가 지금 터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근에 지금 그러니까는 이게 그 당시 방송할 때 4월 2일 날 그러니까 전쟁 터지고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기사에 썼습니다. 반도체가 끌어올린 코스피 해가지고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 빼면 역성장을 했다. 예? 뭐 이런 얘기를 막 이렇게 나올 때입니다. 예? 그래가지고 반도체에 의해 가지고 모든 게 그러니까는 이 당시에는 그러니까는 사실
반도체 리스크를 얘기하게 되면 지금 잘 나가는데 무슨 리스크야 이런 분위기였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요. 근데 저는 반도체 리스크가 이게 조만간 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걸 저는 알거든요. 산업 구조를 공부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 이거 봐보세요. 지금 한국 자본시장, 주시장하고요, 한국 경제에 지금 가장 지금 핵폭탄은 뭐냐면요, 변동성 리스크입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지금 엊그저께 금요일날 마지막 날도 7월 10일날 코스피도 한번 봐보세요. 전날 이제 그 밤중에 이제 그러니까 미국 시장이 먼저 이제 그러니까는 그러고 나서 이제 그러니까는 그 영향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전날 S&P 500하고 이제 흐름을 보게 되면요, 우리 금요일날 코스피가 열리면서 그러니까는 시간의 거래에서 그러면서 3.57%나 폭등하면서 시작합니다. 코스피가요. 땡 9시 땡 열리자마자 3.57%가 팍 뛰어 오르면서 시작을 해요. 네? 굉장히 높은 상승률이죠. 하루에 3.6%면요. 기계적으로 1년 365라면 곱하기 365 해보세요. 이게 몇 퍼센트인가. 그리고 장중에 뭐냐면은 5.66%까지 뛰어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막 불이 붙은 거야. 불이 붙은 거예요. 근데 이제 마감은 어떻게 했냐? 2.52%로 마감을 했잖아요. 네? 2.52% 증가한 걸로. 출발할 때보다 더 낮은 상승률로 이제 끝난 거예요. 그런데 S&P 500하고 이제 딱 봐보세요. S&P 500은 장이 열렸을 때 0.11%가 올라갔어요. 그리고 장중 최대 0.86%가 올라갔다가 그리고 0.81% 상승으로 마감을 했어요. 이게 그 다음날 우리 시장을 이렇게 막 폭발적으로 상승을 이끈 건데, 문제는 우리 시장하고 미국 시장하고 이 차이를 봐세요. 변동폭을요. 변동폭을 보세요. 이게 몇 배입니까 이게? 네? 몇 배냐고요. 시간 열리면서부터는 30배 이상, 장중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은 70배 이상. 뭐 이렇게 변동성이 큰 거예요, 우리가. 네? 이게 물론 이렇게 막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문제는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는 이 변동성 리스크는 끔찍한 재앙으로 올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자, 이 문제가 지금 그러니까 한국의 주식시장과 한국 경제에 지금 굉장히 지금 시한폭탄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다가오고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사이드카라는 것은 여러분들 뭡니까? 경찰들이 오토바이 가지고 이렇게 할 때 옆에 달고 다니는 이 차 같은 게 사이드카라, 옆에 붙어 있는 카니까 사이드카죠. 우리가 막 내리막길 내려갈 때는 차가 그러니까 가속도가 붙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가 브레이크를 좀 밟고 내려가잖아요. 네? 너무 이제 이게 이렇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요. 네? 네?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도 그러니까는 막 비이성적으로 막 이게 막 주가가 움직일 때 좀 안정시키기 위해서, 숨 고르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잠시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소위 말해서 안전장치가 이게 사이드카입니다. 쉽게 얘기하면요. 이게 올해 이미 34회가 했다는 거를 기사를 통해서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올해가 그러니까 장이 열린 게 127일이 열렸습니다. 열린 장이.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는 4일에 한 번꼴로 우리가 열린 거예요. 네? 4, 4, 16, 4, 3, 12하면은 4일에 한 번꼴로 그러니까 이게 사이드카가 이제 그러니까는 온 거잖아요. 4일에 한 번씩 그러니까 사이드카가 그러니까 발동이 된 거예요. 근데 2008년 금융위기 때 얼마나 여러분들 그 당시 상황이 막 급변했었습니까? 그때 1년 동안에 26회가 사이드카가 발동됐었습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올해 한 절반 조금 넘었는데 34회가 지금 그러니까 34회가 지금 그러니까 된 거예요. 그러니까 2008년 금융위기 때보다 더 지금 시장이 그러니까는 막 지금 이게 그러니까 지금 움직이고 있다는 겁니다. 변동성이 심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사이드카만 하더라도 일반 개인들의 거래에는 별 영향을 안 미칩니다. 네? 프로그램 주문에만 그러니까 이게 좀 이제 5분 정도 그러니까 정지시키는 겁니다. 그것도 선물 거래가 현물 거래가 아니라요. 이런 건데 뭐 자세한 얘기는 여러분들 이렇게 알 필요는 없지만 일단 숨고르기를 하는 거다. 그런데 더 끔찍한 건요, 서킷 브레이커라는 게 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요. 잠시 이게 서킷 브레이커가 역대 서킷 브레이커 횟수를 적어야 되겠죠. 2000년도에 여러분들 뭐가 있었냐면 닷컴 버블이 꺼졌을 때, 그게 박혔을 때요.
그때 우리나라에 2번 이게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됐었습니다. 서킷 브레이커가요. 그리고 2001년도에 저희 9.12 사태가 있었잖아요. 9.12 사태 때, 9.12 사태 때 그러니까는 그 쌍둥이 빌딩이 그러니까는 저기 테러 받으면서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장면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뉴스에 터지고 나면서 주식시장이 아니지 저희 카오스에 빠지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때 한 번 열렸었고요. 2001년도에. 그리고 팬데믹 때 2번, 3월 달에 그러니까 2020년도에. 네? 팬데믹이니까 팬데믹 때에서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이 그 당시에 일어났던 거 아닙니까? 그때도 이해가 발동됐었어요. 네? 그리고 2024년도에 한 번은 그랬었고요. 그리고 근데 올해는 6번이 발동됐어요. 6번이요. 서킷 브레이커가. 네? 6번이 발동됐는데 문제는 뭐냐? 6월달 이후에 4번이 발동됐습니다. 6월달에 3번 발동되고 7월달에 지금 이제 한 열흘 정도 지났는데 한 번 발동됐어요. 네? 6월달 이후에 지금 그러니까 이게 아주 그냥 빈도수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거예요. 네? 많아지고 있어요. 근데 이게 대만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없습니다. 대만 주식시장에는 서킷 브레이커라든가 이런 게 발동이 안 되죠. 예를 들어 아세요? 한국 반도체는 이게 발광체가 아니라 반사체의 산물이기 때문에 거예요. 반사체의 산물이요. 네? 자, 그 얘기는 뒤에 좀 데이터를 가지고 보여드릴게요.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커는 이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아까 사이드카는 잠깐 얘기를 했죠. 네? 사이드카는요. 그런데 서킷 브레이커라는 것은 막 이 변동성이 8%, 15%, 20% 막 폭락할 때마다 한 20분간 중단시키는 거예요. 모든 거래를. 아까는 앞에는 선물 거래들. 그리고 프로그램 매매만 이제 중단시켰다면은, 예? 이거는 그러니까 20분간 모든 거래를 중단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20% 이상 3단계까지 가게 되면요, 그날 장은 완전 종료가 되는 겁니다. 미국에서 이게 그러니까 87년도에 블랙 먼데이라고 여러분들 아마 들은 적이 있을 거예요. 많은 분들이. 블랙 먼데이라고 해가지고, 예? 그거 터지고 나서 88년도에 도입한 게 이게 서킷 브레이커라는 제도입니다. 미국은 우리하고 약간 수준의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미국만 하더라도 1997년 10월 27일 날 한 번 있었고 다우지수 가지고요. 그때 다우지수가 기본이었으니까. 그리고 팬데믹이 있었던 2000년 3월 달에 서킷 브레이커가 있었고요. 그 나머지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된 적이 없었어요. 금융위기 때도. 근데 우리는 올해만 해도 6번이 발동됐다 이거예요. 얼마나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니까 완전히 이게 이 변동성이 큰가를 상징적으로 얼마나 변동성이 큰가를 말씀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들었던 얘기지만은 다시 재소개를 한 겁니다. 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월스트리트저널에서 한국 주시장은 오징어 게임 같다 이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게 뭡니까요? 굉장히 높은 리스크를 지닌 카지노 게임이라 이거죠. 그러면 여러분 카지노 게임이라는 것은 우리가 영어로 하니까 카지노 게임 가지만은 이게 뭡니까? 도박시장이라는 얘기지만 도박판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도박판에서는 일반 사람들 대부분이 다 돈을 잃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근데 되게 뭐 때문에 생기는 거냐?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발 변동성이에요. 예?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 반도체하고 코스피가 같이 움직이니까 우리나라는 예? 같이 움직인다고요. 예? 자, 그러니까 최대 업적에서 최근에는 원망의 대상으로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들 작년만 하더라도 코스피가 막 붐이 일어날 때 민주당 정치인들조차도 제가 이 방송에서도 그랬죠. 정치인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부동산 시장은 예? 특히 집 없는 서민에게 피해라도 입히지만은 부동산 시장이 막 이렇게 투기가 일면은 주시장은 막 이렇게 붐이 일어날 때 피해는 주지 않지 않느냐. 예? 이런 얘기를 한 정치인들이 있었어요. 민주당 정치인들 중에. 그래서 정치인들은 그런 얘기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근데 주시장이 피해를 입는 사람은 없다. 근데 주시장이 계속 오르는 장에서는 피해를 주는 사람은 없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 빼놓고는. 근데 변동성이 높은 주시장으로 바뀌게 되면요. 피해를 유발하죠. 예? 더군다나 우리나라는 짧은 시간 내, 지난 1년 내에 그러니까 너무나 빠른 속도로 올라갔잖아요. 너무 빠른 속도로 올라갔다는 얘기는 또 이게 그러니까 내려갈 때는 굉장히 또 빠르게 또 이게 그 하락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예? 그때 많은 피해를 유발할 수밖에 없지요. 예? 이건 상식인 겁니다. 상식인 거야.
더군다나 그런 막 올해 1월달까지만 하더라도 그냥 5천선 막 돌파하면서 막 신나가지고 민주당이 그러니까는 그 저기 이 뭡니까 코스피 5천 특별위원회에서 1월 22일 날 대통령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오찬 회동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코스닥 3천 시대를 열어야 됩니다. 예?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코스닥에 그러니까 코스닥 ETF에 투자한 사람들이 그냥 보게 되면 그냥 엄청 댓글들에 그냥 욕을 달고 있어요 지금요. 예? 코스닥 3천 시대라는 걸 지금은 윤석열 때의 2024년 8월 이전 수준으로 지금 돌아갔잖아요 지금 코스닥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갈 때는 계속 올라갈 때는 그러니까 피해자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어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끼는 사람들 많아도. 근데 떨어질 때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를 해. 누가 뭐 하랬어 그런 얘기를 한다고요. 예? 근데 하지 않는 사람들은 또 왜 박탈감을 느껴가지고 하면은 왜 정부가 코스피 5천 만든다고 했는데 왜 하지 않은 게 왜 바보처럼 하지 않냐 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예? 돈은 굉장히 예민해요 사람들한테요. 자기 기준으로 그렇게 쉽게 막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 자, 제가 처음부터 얘기했잖아요. 한국의 반도체는 이 코스피 부문 반도체 리스크, 즉 노키아 리스크다. 한국형 노키아 리스크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처음부터요. 이거 한번 봐보세요. 우리나라는 지난 한 10년 동안에 반도체 수출 비중이 한 20% 안팎뿐이 안 됐었어요. 20% 안팎뿐이 안 됐었어. 근데 작년 3월달부터 그러니까 이게 이제 뛰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코스피도 3월 지나서부터 올라가기 시작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재명 정부 출범할 무렵에 그러니까 25% 선을 돌파하고 연말에는 그러니까 30%까지 육박을 하고 지금 올해 상반기에는 그러니까 44%까지 우리나라 수출에 있어서 수출이 그러니까 거의 올해 그러니까 1조 달러까지 지금 얘기하는 나라에서 예? 과거 기준으로 하더라도 6천억 7천억 달러 나는 나라에서 그 절반 정도가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라고 하면은 이건 정상적인 경제 아닙니다. 정상적인 경제 아니야. 예? 반도체 빼고는 그럼 나머지는 그럼 뭐냐 이게 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난 1년 동안에 반도체 의존성이 극단적으로 그러니까 증가한 거야. 그럼 반도체가 타격을 받았을 때 그 타격도 그러니까 우리가 타격도 불가피한 거잖아요. 네? 자,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는 발광체가 아니라고 한 이유가 뭐냐면요. 우리나라에 있어서 이 반도체가 특히 그러니까 주목을 받은 게 뭡니까? HBM에 대한 수요잖아요. HBM. 예? 고대역 이 메모리 칩이요. 예? 그렇죠? 이게 왜 그런 겁니까요? 미국의 AI 기술이 대용량 우리가 소위 말해서 LLM이라고 그러죠. 예? 거대 언어 모델이라고 하잖아요.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이걸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초고속의 대용량 데이터 처리하는 그러한 칩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 HBM을 개발한 SK 하이닉스가 이거를 일찍이 어쨌든 간에 개발을 해가지고 했는데 이것에 대한 수요가 발생한 것은 바로 뭐 때문에 그런 겁니까요? 이걸 결정한 것은 결국은 뭐냐면은 미국의 AI 모델의 방향이 결정한 거잖아요. 모델이 결정한 거잖아요. 지금 최근에 세라브러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미국의 세라브러스라는 기업이요. HBM을 사용하지 않는 AI 그 모델이 그러니까 이 AI 칩을 그러니까는 예? 개발하고 있는. 그럼 이게 바뀌게 되게 되면은 HBM 수요가 그러니까 확 이게 이제 하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반도체는 기본적으로 미국의 AI 기술의 발전 방향에 종속 변수라는 겁니다. 예? 종속 변수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로 바뀌냐에 따라서 우리도 그러니까 또 방향을 바꿔야 되는 이런 거라 이겁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는 반사체라 이거죠. 반사체라 이거죠. 자, 이건 실제로 보게 되면요. 한국의 반도체 의존성을 보게 되면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산업이 특히 필라델피아 쪽에 지금 하다 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라고 하죠. 올해 1월 달부터 금요일 날까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하고 한국의 반도체 이 움직임을 보게 되면 거의 같이 움직이잖아요. 한국의 코스피하고 한국의 코스피 전체하고 그러니까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SK 하이닉스가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같이 움직이는 건 이해를 가. 근데 한국의 코스피가 한국의 주식시장 전체가 그러니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하고 같이 움직인다고요.
같이 움직여.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반도체 그러니까 거의 그러니까는 좌지우지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미국 주시장은 어떠냐? 미국의 대표적인 주가가 S&P 500이잖아요. S&P 500하고 필라델피아 반도체를 봐보세요. 같이 움직입니까? 아니잖아요. 미국에서는 반도체가 그러니까 일부라는 얘기인 거예요. 미국 경제에. 네? 그러면은 어느 경제가 더 바람직한 겁니까? 어느 경제가 더 바람직한 거냐고요.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6월 달부터 6월 5일 날이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팍 폭락을 했었죠. 기억하십니까? 이게 6월 5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일반 대중의 눈에 들어와요. 근데 그로부터 사실 한 달 전부터 사실 그 조짐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네? 나타나기 시작했어. 근데 우리나라는 2분기의 실적이 너무 그러니까는 폭발적으로 1분기도 기대 이상이 있었는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2분기는 그거를 그러니까 더 넘어서는 실적이 나올 걸 예상을 하다 보니까는 예? 그게 잠시 주체가 됐던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요. 근데 미국 투자가들은 5월 달부터 그러니까는 자금을 벌써 그러니까 슬슬 빼기 시작한 게 예? 눈에 이제 관찰되기 시작하거든요. 근데 6월 5일날 그러니까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합니다. 폭락을 하는데 그때 사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사실은 먼저 그러니까는 이게 여러분들 보게 되면요. 미국은요. 월가하고 정치권이 아주 소통이 굉장히 잘 됩니다. 옛날 방송에서 제가 얘기했지만 제가 미국에 있을 때부터 제가 미국 친구들 통해서 제가 이제 알 건데 굉장히 밀접하게 합니다. 헤지펀드들이 그러니까는 벌써 그러니까 한 달 전부터 이게 7월 6일자니까 한 달 전이면 그러니까 6월 초라는 얘기잖아요. 네? 이게 반도체에 대한 주식을 그러니까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폭락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뭐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도 그러니까는 그러니까는 이 AI 사업에 그러니까는 이 실적 저것이 이 굉장히 그러니까는 이게 약해져 갈 것이다. 예? 이런 경고가 나오기 시작하고 그랬었던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필라델피아 이 변동성을 보게 되면요. 지난해 5% 이상 하락한 경우가 지난해 6번 있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6월달 이후에만 6번이 있었어요. 6월달부터 갑자기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막 그러니까 하락이 급격하게 하락이 막 잘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얘기 뭡니까? 반도체에 대해서 그러니까 반도체 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는 반도체를 버린다는 얘기 아닙니까? 버린다는 얘기예요. 반도체 주식을 버린다는 얘기잖아요. 그게 6월 초부터 그러니까는 이미 그러니까 가시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5% 이상, 5%이러면 굉장히 큰 겁니다. 네? 6월 이후에만 그러니까는 6번이 발생을 했어요. 작년 1년 동안에 발생했던 걸 다 그러니까 발생할 정도로요. 네? 그랬거든요. 그 변동성이 이제 아주 그냥 이제 본격화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나라도 6월 우리 저로는 그러니까 6월 한 20일경부터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9,000선 돌파했다가 쫙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지만은 사실 이미 그 이전부터 6월 들어섰을 때 나타났던 거잖아요. 26년도 6월 5일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두 자릿수로 폭락을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란 전쟁이 6월 5일이면 6월 달이면은 이란 전쟁은 사실상 이제 그러니까는 소멸돼 버린 겁니다. 시장에서 그러니까는. 네? 여전히 그러니까 저게 이렇게 이게 완전히 소멸되지 않고 지금도 그렇잖아요. 지금도 막 서로 폭격하고 불고 앉았잖아요. 근데 시장에서는 이제는 그러니까 별로 신경도 안 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러니까는 6월달에 이게 됐다는 얘기는 반도체에 대한 뭔가 그러니까는 시장에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작년 25년 4월 2일날 트럼프가 관세 충격을 나타내잖아요. 그때도 10%가 안 되게 떨어졌었습니다. 네? 안 되게 떨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뭐냐면 AI 붐으로 오히려 이제 반등을 하기 시작했었죠. 반도체가요. 근데 올해 들어와가지고 6월 달부터 갑자기 그러니까는 반도체가 그러니까는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마이크론 하게 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하고 경쟁 기업이잖아요. 미국의 대표적인 세계 3위, 우리나라 1, 2위가 그러니까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라면요. 예? 마이크론이 그렇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근데 6월 24일 날 현지 시간이니까 우리나라는 25일 저 새벽으로 가는데 6월 24일 날 그러니까는 3분기 실적이 그러니까 회계년도 기준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데 서프라이즈가 나왔죠. 영업이익률이 80%가 넘게. 영업이익률이 80% 넘으니까 매출 100달러 팔아가지고 80달러 이상을 그러니까 수익을 냈다는 얘기예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그 가격이 높게 형성됐다는 얘기죠. 칩의 가격이. 네? 비용 대비 그러니까 너무 그러니까 많은 그러니까는 이 가격이 높게 상승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이런 서프라이즈 이게 나온 거야. 영업이익이 그러니까 1436%가 전년 동기 대비를 해가지고, 예? 1436%가 증가한 걸로 나왔으니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잠깐 반짝했다가 다시 떨어지잖아요. 미끄러지잖아요. 예? 그때 찍은 게 마이크론 주가가 1213달러까지 이렇게 찍었다가 쫙 미끄러져 내려가죠. 그래 아마 금요일 날인가 아마 이렇게 좀 뭡니까 SK 하이닉스가 이제 미국에 상장한 것 때문에 좀 약간 저거 했어도 영향을 받았어도 그래도 1000달러 밑에서 이렇게 형성되고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좀 미끄러진 거예요. 네? 마이크론이니까. 그러니까 6월 달부터 그러니까 반도체 시장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이 실적이 엄청 좋던데 삼성전자 실적이 그러니까 서프라이즈로 나왔잖아요. 근데 왜 이러냐? 막 이렇게 하면서 그랬잖아요. 네? 근데 이거 실적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적은 사실 어느 정도 시장에 반영이 된 거기도 하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마이크론 주가의 변동성이 네? 지난해 10% 이상 하락한 것이 지난해 5번 있었는데 올해는 6월달 이후에만 3회가 10% 이상 하락합니다. 마이크론 주가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반도체에 대한 그러니까는 그 수요가 굉장히 지금 뭐 내년도 것까지 지금 그러니까 수요가 지금 튼튼하다 막 이런 얘기 나오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하락하냐고. 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거꾸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가 실적이 그러니까 굉장히 좋다고 그러는데도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많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막 아연실색했던 거 똑같은 반응이 했던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장에 이런 게 또 이제 터져 나왔었죠. 미국의 재무성, 미국 정부하고 미국의 그러니까 연준이 하나 보고서를 받은 것 중에 이게 그러니까 뭐 얼마나 신뢰성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AI 거품 붕괴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하는 그러니까는 내부 보고서가 그러니까는 뭐 이런 게 시장에 흘러나왔어요. 이런 얘기가 나는데 그러면서 이제 나온 게 뭐냐면은 이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느냐? 네? 그러니까 사상 최대 실적이 마이크론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고 삼성전자도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실적이 나오는 6월 달에 그러니까 이게 변동성이 굉장히 강하고 막 7월 달에도 여전히 그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아까 얘기했듯이 SK하이닉스가 한때 300달러 터치까지 했던 것이 지금 그러니까 220달러도 안 되게 이렇게 됐으니까요. 지난 주말 저걸로 해가지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생겼냐 이거죠. 그러면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요. 올해 실적이 굉장히 급등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것이 계속해서 이러한 실적에 이게 지속될 것이냐. 시장에서 막 그랬잖아요. 수요가 산탄해. 막 그런 일이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경제에 있어서 이러한 그러니까 이 충격은요. 왜 생기는 거냐. 불균형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 기후위기를 겪고 있는 것도 인간과 자연 간의 그러니까는 이 균형의 파괴, 인간이 그러니까 이 자연의 균형을 파괴한 결과인 거잖아요. 불균형이 그러니까는 네? 불균형이 그러니까 되게 다 원인입니다. 불균형이 너무 과도하게 될 때 이런 문제가 이게 대부분 스스로 조절되지는 현상이 생기는 거죠. 특히 자본주의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생기게 됩니다. 신기술이 나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잖아요. 신기술은 자산시장과 비슷한 특성을 갖고 있다. 굉장히 그러니까 높은 투자가 이루어진다. 돈이 그쪽으로 과도하게 그러니까 쏠리는 현상이 생겨가지고 과도한 상승장을 만들어낸다. 단기간 내에. 네? 그래서 불균형을 만들어내죠. 불균형을요.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실적이 왜 나왔습니까? 소위 말하는 데이터 센터들, 컴퓨팅 파워 능력 확보 경쟁을 제가 과거 방송에서 그런 얘기 했잖아요. 서로가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끝없는 그러니까 이 경쟁 누가 이기느냐 해가지고
서로 그러니까 GPU 확보하고 이 데이터 센터를 그러니까 누가 컴퓨팅 파워를 그러니까 능력을 더 키울 거냐 이거 가지고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를 그러니까 폭발시킨 거 아닙니까? HBM에 대해서요. 근데 이게 이제 그러니까 지속 가능하려면은 결국은 뭡니까요? 그 데이터 센터들은 그 저기 저 칩을 받아가지고 예? 칩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AI 사업을 해야 될 게 아닙니까? 그 돈벌이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돈벌이가 그러니까 이게 확보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돈벌이가. 근데 여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의구심이 생기는 기사들이 툭툭 튀어나왔잖아요. 메타가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를 자기가 혼자 쓰지 않고 일부러 그러니까 임대를 하는, 예? 소위 그 클라우드 사업이죠. 예? 그게 결국 뭡니까요? 그럼 시장에서 뭐라고 했냐면, 얘네들 그러니까 이게 그 데이터 센터 지으면서 비용이 엄청 들어갔는데, 이게 그러니까 결국 여기 이걸로 돈이 그러니까 해소가 안 되는구나. 어? AI 사업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시장에서 해석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압박으로 작용한 거잖아요. 또 하나의 충분 조건은 뭡니까? 그 다음에 뭐냐면, 이 메모리 반도체를 공급하는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 등이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예? 그러니까 수요자 우위가 아니라 공급자가 우위인 이런 시장이었단 말이에요. 이걸 수요자가 원하는 만큼 그러니까 이 공급해주기가 막 힘들 정도로 그러다 가격이 막 폭등했던 거 아닙니까? 가격이. 근데 이 공급 독점이 계속 유지될 수 있느냐 하는 이 문제잖아요. 네? 그런데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가격이 급등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 질투하는, 예? 거기다가 나도 돈 좀 벌고 싶다는 이렇게 생길 게 아닙니까? 예? 그러면 데이터 센터를 짓는 사람들은 가능하면 좀 적게 쓰려고. 그래서 제가 이제 메모리 다이어트 이런 기술 혁신이 그러니까 진행되고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나도 그러니까 메모리 반도체 공급할래. 예? 메모리 반도체 공급에 대한 그러니까 굉장히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될 게 아닙니까? 그 사업에 뛰어들고 싶은. 예? 그렇죠? 여기에 이제 가장 이제 불을 지피는 게 중국 기업들이죠. 중국이 아직 그러니까는 격차가 있다 하지만은 빠르게 쫓아오는 건 사실이잖아요. 빠르게. 예? 창신이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는 상장을 조만간에 이제 할 걸로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러니까 중국의 뭐 1위가 아니라 세계 4위라고 이제 해달라. 특히 디램에 있어서는 그 생산 능력이 굉장히 빠르게 향상되고 있는 거지.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공급자의 그러니까 이 독점적인 지위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한 우려도 생기고, 이런 소위 말하는 노이즈, 이런 자본들이 시장에 그러니까는 자본들이 AI 사업의 수익성 문제라든가 경제성 문제라든가 아니면 공급자 독점의 유지가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겠는가라든가,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는 시장에 계속해서 이제 이게 연기처럼 막 피어 오르는 거예요. 시장은 그러면서 뭐냐면 이게 짧은 시간 내에 과도하게 오른 것에 대해서 경계심이 발동될 수밖에 없죠. 경계심이요. 항상 시장은 그런 것에 의해 가지고 반응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예? 실제로 보게 되면 AI 빅테크들, 5대 빅테크, 알파벳, 구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메타, 오라클, 네,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한다면 영업 활동을 통해 가지고 바로들이 현금에서 설비 투자, 소위 말해서 그 자본 지출이라고 그러죠. 네? 데이터 센터 짓고하는 데 들어간 돈이 그러니까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잉여 현금 흐름이라고 하는데, 이게 그러니까는 빠르게 지금 그러니까 작년부터 그러니까 빠르게 지금 이게 줄어들고 있다 이거예요. 실제로 오라클 같은 경우는 주말 사이에 뭐 나왔습니까요? 신용 등급이 BBB 마이너스. 그러니까 뭐냐면 투기 등급 바로 위에까지 쭉 추락한 것이 발표가 됐잖아요. 예? BBB 마이너스면은 그거부터 이제 한 등급 더 떨어지게 되면 이건 완전히 이제 뭡니까? 정크본드 취급하는 거죠. 예? 정크본드. 그러니까 이런 이제 뉴스가 나오듯이 그러니까는 이 돈들이 바닥나고 있다. 그러니까 메타가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임대 사업을, 심지어는 그러니까 뭐냐면 그 스페이스 이 머스크도 그런 임대 이런 것들을 이제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뉴스에 나오고 있는 게 바로 그거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돈이 딸리니까는 이 AI 빅테크들이 회사채를 엄청나게 발행하고 있다. 예? 이런 얘기들도 막 나오는 거고요. 회사채 발행액을 5대 빅테크들을 보니까는 올해 들어와가지고 빠르게 이게 증가하고 있더라 이거예요. 예? 과거 5년 동안 2020년부터 24년 동안에 5년 동안에 발행한 거를 초과할 정도로 그러니까는
예? 발행하고 있으라 이거예요. 올해 5월달까지요. 그러니까 차입을 많이 증가시키고 있다는 얘기는 그만큼 그러니까 돈 압박을 받고 자금 압박을 받고 있다는 얘기고, 그렇죠? 거기다가 AI 기업 전체로 보게 되면은 그러니까 작년보다 그러니까 올해 그러니까는 이 회사채 발행액이 2배 이상을 증가했다는 이런 뉴스들이 시장에 나오면서 그러니까는 이런 자본들이 여러 가지 자본들이 그러니까는 자본들이 소위 말해서 결국은 왜 생기느냐, 그 원인 중에 한 가지가 이 메모리 반도체가 너무 비싸, 너무 비용 압박이 와. 예? 심지어 그러니까 우리가 애플 같은 경우도 중국에 그러니까 저걸 뭐 하겠다 이런 얘기까지도 이제 막 흘러나오고 뭐 이런 각종 이제 자본들이 노이즈가 시장에 흘러나오면서 사람들은 뭐냐면 이제 거의 호시절은 끝난 건가, 이런 경계심이 나오는 거예요. 경계심이 실제로 이제 그거 하는 거고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결국은 뭐냐면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생태계가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는 이게 불균형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불균형적으로. 그러니까 AI 산업을 보게 되면은 하드웨어가 부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하드웨어는 그러니까 칩을 만드는, 설계해가지고 만드는 엔비디아, TSMC가 이걸 만들어주는, 그 다음에 메모리 칩을 그러니까 제조하는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마이크론 등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얘네들의 그 칩을 받아가지고 이걸 이제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를 그러니까 개발하는 이제 그러니까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는 오픈AI라든가 엔트로픽이라든가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아마존, 메타 이런 들이 있을 게 아닙니까요. 이들 간에 그러니까는 이걸 많이 칩들을 공급을 해주는데 이걸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돈벌이를 해야 되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돈벌이를 해야 되는 얘네들은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돈벌이 할 만한 그러니까 이 소프트웨어 기술의 향상을 빨리빨리 이게 진행이 안 되지는 거죠. 예? 특히 AI 소프트웨어 기업의 이 비용 압박, 지출은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데 돈벌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잡음이 계속 튀어나오는 거죠. 사모펀드들에 대해서 그러니까는 펀드 환매 신청이 증가한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 의구심이 생겨가지고요. 예? 이건 과거에도 있었잖아요. 닷컴 버블이 뜰 때도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간의 격차야, 소프트웨어 갭이라는 말이 그 당시에도 닷컴 버블 붕괴 주요 원인으로 과거에 작용했듯이 이 불균형이라는 것은 역시 뭐냐면 AI 모델의 경제성 문제가, 수익성이 그러니까 이게 수익성에 대해서 그러니까 투자 지출한 것에 비해서 돈벌이가 과연 이게 되느냐 하는 이런 이제 문제들인 거죠. 그러면서 뭐냐면은 메모리 반도체가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는 수요가 있다 하더라도 이걸 계속해서 사줄 만한, 그러니까 돈을 벌어야지 무슨 이것도 계속 사줄 게 아닙니까? 그동안에는 이게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새로운 돈벌이가 될 거라 해가지고 막 수요가 증가한 건데 이걸 지속적으로 살 수가 있겠느냐 하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의구심을 한 거죠. 결국은 뭐냐면 AI 사업의 지속 가능성의 방향을 결정할 텐데, 네? 문제는 뭐냐면 칩 제조사인 엔비디아하고 하이퍼스케일러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 대규모 AI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구글 알파벳이라든가 아마존이라든가 메타라든가 뭐 심지어는 그러니까 그거보다 작은 오라클이라든가 이런 등등이요.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얘네들은 하이퍼스케일러라고 그러죠. 얘네들은 뭐냐면은 얘네들의 AI 수요가 영구적으로 증가할 거라고 하면서 엔비디아는 그러니까 자기들이 계속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지만은 얘네들은 이 비용을 감당하기가 갈수록 이제 감당하기가 압박이 자꾸만 증가하는 거 아닙니까? 예? 이걸 지출을 증가하는 만큼 수입이 계속 증가하면 좋은데, 예?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생산성이라든가 이 돈벌이가 그러니까 이걸 사용하는 AI 모델을 사용하는 기업들 입장 속에서는 이걸 가지고 그러니까 생산성 증가라든가 돈벌이에 그러니까 별로 그러니까 크게 이렇게 기여를 못하는 것 같고, 예? 사용료를 지불한 것에 비해 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경제성 문제, 수익성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은 뭐 머스크가 하는 그러니까 스페이스 AI에 그러니까 그래서 공급하는 그러니까 AI 모델의 가격을 그러니까는 굉장히 덤핑 쳐가지고 한다든가, 메타에서도 굉장히 가격을 내려서 공급하기로 했다든가, 기업용 이 AI예요. 예? 이런 뉴스가 나오는 것이, 예? 이게 그러니까 모델의 그러니까는 이 영향이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엔트로픽이라든가 오픈AI라든가 아니면 구글의 저거보다도 떨어지는 것들은 이게 기업들이 똑같은 돈 내고 쓰고 싶겠습니까? 예?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야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러니까는 수익성을 또 이제 압박을 가할 게 아닙니까? 예? 압박을 가할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계속해서 반도체 우리나라의 이 반도체가 계속해서 잘 팔리려면은 저희 엔비디아에 그러니까 만든 칩이 그러니까 잘 팔려야 되는 거예요. 그 잘 팔려야지만이 HBM2도 막 이렇게 팔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엔비디아 칩이 많이 팔리려면은 이걸 사용을 해가지고 AI 사업을 해서 돈벌이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잘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들이 AI를 사용을 해가지고 이게 돈벌이가 그러니까 증가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돈벌이가 생각만큼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서 투자 수출에 대한 비용 압박은 계속해서 이제 증가하는 것이고요. 예? 거기다가 뭐냐면은 이게 워낙 이제 가격이 이제니까는 수요가 이제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는 이러한 칩을 계속 사용을 해야 되느냐. 거기다 전기 사용도 굉장히 큰 문제가 되고 발열 문제도요. 그러니까는 AI 칩을 좀 바꾸면 어떻게 했느냐. 앞에서 얘기했듯이 세레브라스라는 회사에서 AI 칩을 그러니까는 HBM을 사용하지 않고 SRAM을 사용하는 걸로 칩으로 이런 걸로 이제 그러니까 방향 전환 같은 것도 움직임이 지금 보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계속 노이즈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는 2분기에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을 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서는 이거 이제 끝물이다 하고 보는 경계심이 발동한 거죠. 네? 발동이 된 거죠. 그 AI 사업 모델의 경제성을 보게 되면은 오픈 AI는 보게 되면 여전히 그러니까 지금 영업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상자도 지금 지원하고 있는지도 바로 거기에 있는 것 같고, 엔트로픽이 가장 좀 나아 보이는데, 예? 나머지들은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제대로 그러니까는 경쟁에 있어서 밀리고 있는 이런 상황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주가가 고점 대비 수익률이 10.5%는 하락한 상태입니다. 소위 말해서 SK 하이닉스 상장으로 인해가지고 덕택으로 그러니까는 $210까지 돌파했지만은 금요일 날 여전히 고점 대비 그러니까 10%나 그러니까는 밑에 있는 이런 수준이고요. 그 다음에 하이퍼스케일러 기업들,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메타 4대 이 AI 인프라 기업들을 보게 되면은 고점 대비해가지고 두 자릿수 이상 하락한 상황이에요. 나스닥이라든가 S&P 500의 평균 그러니까 이 평균 수익률보다도 훨씬 더 많이 떨어졌잖아요. 그 얘기는 결국 뭐냐면 돈벌이가 안 된다는 얘기죠. 돈벌이가. 그 지출한 거에 비해가지고. 네? 그럼 여기에서 그러니까는 사실 이런 상황 속에서 계속해서 메모리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이게 지속될 수 있겠느냐. 네? 지속될 수 있겠냐 이거죠. 이 사업성 이런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 상황 속에서 AI 버블 붕괴가 그러니까는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경제성을 아직 확보하지 못한 상태이잖아요. 근데 데이터 센터의 투자 자금이 그러니까 위축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네? 여기에 그러니까 이게 최근에 나온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오라클의 신용 등급이 그러니까 추락하게 되면은 투자 자금 조달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어지게 될 것이고요. 상호펀드 속에서 이미 신용 위기들이 지금 경고들이 좀 나오고 있고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이게 나오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투자 지출은 그러니까 계속 하더라도 속도가 그러니까는 적어도 속도가 느려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AI 기업의 성장세가 기대 못해지게 되게 되면은 여기에 돈을 투입한, 자금을 지원한 은행이라든가 헤지펀드라든가 사모신용 대출 같은 경우들이 얘네들이 그러니까는 자금 회수가 그러니까 좀 어려움이 증가할 게 아닙니까? 리스크가요. 이 금융권으로 위험이 전이될 수가 있고, 그럼 AI 사업성이 실망으로 시장이 많이 변화될 경우 어떤 상황으로 발전하겠습니까? AI 사업성이 없으면요, 나머지 그럼 어디다 이제 투자하지? 뭘로 경제화하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경제 전반에 그러니까 먹구름 끼는 거죠. 경제 전반에. 그러면 그랬을 때 그러니까 시장은 뭐냐면 굉장히 투매가 일어날 수가 있죠. 시장은 그런 심리에 가지고 순간 그러니까 이게 작동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속에서 이런 노이즈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이런 그러니까 우려가 나오는 상황 속에서 상당히 살얼음판을 걷는 이제 이런 지금 상황이라 이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최근에 6월달 이후에 그러니까 변동성이 굉장히 빈도수가 높아지는 것이 바로 이제 그런 징조로 이제 그러니까 우리 해석할 수도 있다는 얘기인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상황이고, 이랬을 때 그러니까는 포모 때문에 투자에 들어간 사람들이 굉장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염려는 그러니까 우리가 배제할 수 없는 거죠. 네? 염려는요. 사실 거품 붕괴의 과거의 사전 징조들이 똑같이 반복되는 법은 없지만은 과거에도 보게 되면요. 신기술이 등장하고 난 다음에 항상 보게 되면 이 거품의 조종은 그러니까 뒤따랐습니다. 뒤따랐어요. 그러냐면 거기다가 뭐냐면은 소수가 그러니까 되게 이제 시장을 끌고 가는 이런 분위기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 주도주가 그러니까 흔들려 버려. 주도주의 그러니까 변동성이 커져. 우리나라 보게 되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변동성이 굉장히 커지고 있는 거. 이런 것들. 그래서 심지어 그다음에 암호화폐 같은 게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것들. 그다음에 금융시장에 있어서 신용 상태가 악화되는 것들. 이런 것들이 그 대개 거품 붕괴 사전 징조들인데 그게 지금 최근에 그러니까 많이 그러니까 이게 발현되고 있다는 얘기인 거죠. 네? 발현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부정적으로 이렇게 시장을 그러니까 시장에 먹구름이 낄 경우에 한국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과도하게 그러니까는 반도체에 그러니까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그 피해는 어느 나라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어느 나라 투자 시장보다도 그러니까 주시장보다 클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네? 자, 이거 봐보세요. 한국과 미국의 주시장 변화율, 즉 표준 편차로 계산한 변화율을 보게 되면요. 한번 봐보세요. S&P 500하고 코스피를 보게 되면은 작년도 6월 달부터 12월 달, 그다음에 올해 1월 달부터 그러니까 이재명 정부 출범이 25년 6월 달이니까요. 보게 되면 한국이 그러니까는 미국보다 높았어도 그렇게 많이 안 높았었잖아요. 근데 올해 들어오면서 굉장히 그 격차가 커지고 있어요. 미국은 그러니까 S&P 500이 변동성이 그렇게 큰 변화가 없어요. 이 오렌지 색깔이 바로 그거니까요. 그렇죠? 큰 변화가 없잖아. 근데 한국은 계속해서 증가해가고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요. 예? 최근에 그러니까 굉장히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변동성이 그러니까 급증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제일 먼저 그러니까 타격이 올 수 있는 데가 한국 시장, 한국 자본시장이라 이거죠. 그리고 이 피해를 고스란히 뭐냐면은 주시장에 있어서 지금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네? 피해를. 여기에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 분위기 속에서 국민연금이 그러니까 또 저는 이렇게 의도는 하지 않았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외국인들의 매도 처분을 지원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자료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걸 목표 비중을 이게 상향으로 조정하면서 생긴 거기 때문에요.